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의 박용민 차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는 소득동지론과 가구 구조가 가구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고, 요거를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사실 오디언스를 잘 모르는데, 소득동지론이라고 하면은 다 이해가 되시나요? 딱 와 닿으시나요? 그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서 그리고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나 이 불평등 연구자들도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도 조금 내용이 용어나 이런 게 생소할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Q&A 시간이나 이런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 연구가 어떤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연구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랑 비교한 주로 OECD 국가들인데,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를 보고 나면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 간에는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데 가구 단위에서 측정하면 불평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폭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개인들이 모여서 가구를 형성하고 가구 원간의 소득을 공유하고 소비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4장에서 소득 동지론과 가구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사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지. 제 연구는 불평등에 대한 연구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불평등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많이 얘기를 많이 하실 거고,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시긴 하겠지만, 사실은 불평등이 굉장히 다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무엇에 있어서의 불평등인가라고 라는 관점에서 보면 임금에 있어서의 불평등일 수도 있고, 또는 임금 외에 뭐 어떤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 같은 재산 소득에 있어서의 불평등, 또는 재산 아니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있어서의 불평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상속 증여에 있어서의 불평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고, 그 불평등의 수준이나 움직임이 다 달라요. 또 전체적인 어떤 불평등을 재는 척도도 있지만, 누구와 누구 사이의 불평등을 재느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학력자하고 저학력자 간의 불평등이 있을 수 있고, 성별, 소득의 불평등, 젠더 갭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세대별 요새는 자산 격차가 굉장히 이슈죠. 그런 불평등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예컨대 삼성전자나 소위 네카라쿠베라고 하는 그런 돈 많이 주는 회사의 소득과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때 그게 굉장히 다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를 유의해서 들으셔야 사실은 그 내용을, 기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불평등은 제목에 당연히 있지만 소득 불평등이고요. 특히 가구 소득의 불평등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의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페이퍼고요. 가구 소득의 불평등은 사실은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만한 것들은 예컨대 세계화,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 아니면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저학력 또는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수요를 줄이고 고학력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수요를 늘려서 그 사람들 간의 임금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런 정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예컨대 최저임금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노조의 조직률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 간 협상력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규모 간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인 뭐 남녀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사실은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인만을 특정해서 그것이 다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나 기술 발전 같은 것들이 노동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또 구조적으로 그 근로자의 임금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로 불평등에 대한 연구들은 이런 요인, 노동시장 요인들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연구하는 거는 그 외의 요인들 중에 좀 재미있을 만한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선택한 게 가구내 소득 공유 효과입니다. 가구내 소득 공유 효과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거를 소득 동지론과 가구 구조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동지론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전문직이나 아니면 대기업 맞벌이 뭐 이런 사람들, 고소득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는 이제 주위에 보면은 그런 거를 많이 관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많은데 소득 동지론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높은 거 아닌가?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그 소득 동지론이 사실은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를 통해서 가구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가구 구조,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으냐 적으냐, 한부모 가구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들도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를 통해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동지론과, 제가 동지론이라고 할게요. 자꾸 말하니까. 동지론과 가구 구조가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를 통해서 어떻게 가구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파트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 제 BOK 경제연구 페이퍼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썼고요. 다른 나라들은 LIS라고 해서 룩셈부르크 인컴 스터디라는 데이터를 썼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썼는데, 요거는 이제 각국 통계청이나 통계 작성 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계청이죠. 이 가계조사 데이터들을 받아서 표준화해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데이터 중에 최신 데이터를 썼고요. 그다음에 분석 대상국은 기본적으로는 OECD 국가를 위주로 봤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조금 뭐 이제 그러니까 이머징 컨트리들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비교 대상이 우리나라랑 좀 너무 많이 다르면은 분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봤고, 그 중에서 LIS-DB에 있는 국가들, 그게 33개 국가입니다. 33개 국가인데 아시아 국가가 이제 대만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아시아 국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대만의 경우에는 LIS-DB에 있어서 OECD 국가는 아니지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34개 국가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방식이나 가구 소득 균등화 방식 뭐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은 그냥 OECD 지침을 따랐다, OECD와 UN의 지침을 따랐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인구 고령화도 가구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는 다른 원인들의 영향, 다른 요인들의 영향과 섞여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배제하기 위해서 25세에서 64세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연령이 25세에서 64세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불평등 지표는 지니 계수를 이용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말하면 0이면 완전히 평등하다. 그다음에 1이면 완전히 불평등하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높을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특징을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양한 범주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소득을 개인과 가구의 소득을 단계별로 나눠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구 소득을 저는 이제 5가지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예, 여기 보시면 취업자 근로소득, 전체 개인 근로소득, 가구 근로소득, 가구 시장 소득, 가구 처분 가능 소득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보시면 소득 불평등의 측정 단위가 개인 단위에서 불평등, 개인 간의 불평등을 볼 수도 있고 가구 간의 불평등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의 범주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불평등을 볼 수도 있고 시장소득 또는 처분 가능 소득의 불평등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혼합해서 5가지로 봤는데 혹시 이제 용어에 친숙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로소득은 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하면 저같이 회사에 취직하면 회사에 주는 월급 그게 이제 임금 소득인데 그런 근로소득과 아니면 제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하면은 그 얻는 소득이 이제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원래는 사실은 근로소득은 임금 근로자가 받는 거를 말하는 건데 제가 편의상 그냥 근로소득이라고 했어요. 영어에서는 사실은 earnings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엔 따로 별도의 그 말이 없어서 근로소득에 포함시켰습니다. 시장소득은 이 근로소득에다가 이 2개를 포함한 근로소득에다가 재산소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 배당을 받죠. 그다음에 은행에 예금하시면 이자를 받고 또는 집을 가지고 계시면 뭐 월세를 넣는다 하면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는 개념이 재산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적 이전 소득은 여러분들이 뭐 예컨대 뭐 가족들한테 좀 이제 가족들이 어렵다 그래서 좀 돈을 보태주신다든지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사적인 이전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거기서 이전 지출을 뺀 것이 시장소득이고 시장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의 차이는 결국 정부의 재분배 정책입니다. 그 시장소득에다가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보조금 같은 종적 이전 소득을 더하고 조세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기여금을 의미하는 공적 이전 지출을 빼서 구하는 것이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봤는데요. 나눠 보면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큰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이제 취업자 근로소득과 전체 개인 근로소득은 주로 노동시장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화라든지 기술 발전, 노조 조직률 이런 노동시장 요인들이 주로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뭐 굳이 말하자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 배당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불평등이 높다면 노동시장 요인에 의한 불평등이 높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전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자뿐만 아니라 비취업자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취업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취업자 근로소득보다는 전체 개인의 근로소득이 당연히 불평등이 높겠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개인 간의 근로소득의 불평등이고 이건 가구 단위에서 측정한 근로소득의 불평등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제가 얘기한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입니다.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가 크다면 제가 이제 1, 2, 3, 4, 5단계라고 할게요. 편의상. 2단계에 비해서 3단계의 불평등이 많이 낮아진다면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가 크다. 러프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단계, 4단계는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역할이고 만약에 정부 재분배 정책이 복지 정책이 굉장히 강하다면 4단계에 비해서 5단계의 불평등이 많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방금 말씀드린 1, 2, 3, 4, 5단계로 나눠서 진위계수를 그린 겁니다. 선 하나하나가 하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빨간 선이 우리나라, 평균이 이제 여기 이 굵은 선이 다른 나라들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뚜렷한 패턴이 있는데 1단계에 비해서 2단계로 갈 때 불평등 진위계수가 높아지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 낮아지고 3단계, 4단계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에서 5단계로 갈 때 또 낮아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개인은 비취업자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불평등이 높아지고요. 모든 나라에서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에 의해서 가구 소득 불평등이 낮아집니다. 개인 소득 불평등에 비해서. 그리고 재산 소득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불평등에. 그다음에 가구 처분 가능 소득의 단계에서 또 굉장히 낮아집니다. 모든 나라에서 관찰되는 패턴이죠. 혹시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봐 재산 소득이 별 영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재산이 그렇게 영향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 소득에는 집값이나 주가가 오르는 그러니까 소위 영어로 하면 캐피탈 게인, 시세 차익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쪽에서 보는 거고요. 여기는 소득의 불평등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뭔가요, 여러분? 보시면 이 굵은 까만 선을 보시면 이게 다른 나라 평균이니까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가는 정도나 4단계에서 5단계로 내려가는 정도가 비슷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2단계에서 3단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4단계에서 5단계는 내려는 갑니다. 내려는 가는데 많이 내려가진 않죠. 제가 아까 2단계에서 3단계가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고 4단계에서 5단계가 정부 재분배 정책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만을 본다면 러프하게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정부 재분배 정책의 역할은 있지만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륙별로 혹시 특징이 있나 싶어서 제가 대륙별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요 빨간 네모가 아시아 국가들이고 파란 동그라미가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요 X축은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에 의해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정도고 Y축은 정부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 불평등이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 있죠. 아시아 국가들이 정부가 별로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가 큽니다. 반면에 서유럽이나 북유럽들은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는 작고요. 정부가 많이 도와줍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의 특징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가 크다 이런 건데 사실은 정부가 도와주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정부 복지 지출의 비중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부인하는 사람도 없고요. 물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부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아져 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런 정도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좀 덜 알려진 거는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가 왜 이렇게 크지? 그건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는 왜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가 이렇게 큰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4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가 왜 발생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소득 동지론이 다른 나라랑 어떻게 차이가 나고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가구 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개인들이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도 있죠. 1인 가구도 많이 늘었어요. 1인 가구 많이 늘었는데 이 가구 비중으로 보면 높지만 여전히 인구 비중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사람 수가 적으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인구 비중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2인 이상 가구에 속해서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냥 무작위로 결혼하라고 하더라도 무작위로 가구를 형성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그냥 랜덤으로 2사람씩 모여서 결혼하세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랜덤이니까요. 그때 개인으로는 고소득이고 저소득인 사람이 소득을 공유하게 되면 중간소득 가구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 단위에선 고소득자, 저소득자가 있지만 이 경우에 가구 단위로 보면 중간소득 가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득의 분포가 압축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이 가구를 형성하고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면 가구 소득의 분포가 개인 소득의 분포에 비해 압축되고 불평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소득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 남편과 아내는 소득을 공유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소득 동지론과 가구 구조가 왜 이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이제 이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가 발생하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가 중간 소득 가구를 형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지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자는 고소득자끼리 결혼하는 거고 저소득자는 저소득자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동지론 경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중간 소득 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는 동지론이 강하면 소득 공유 효과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모든 국민이 1인 가구라고 한다면 모두가 1인이라면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의 분포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또 비현실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한 가족이고 소득을 똑같이 공유한다면 그럼 소득 불평등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가구 구조가 1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많을수록 즉 소득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득동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득동지론을 일단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이 쓰이는 방법은 순위 상관계수, 상관계수 그리고 소득동지론 지수를 이용합니다. 상관계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고 여기서는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측정한 겁니다. 부부가구에서 남편의 소득 수준과 아내의 소득 수준 간 상관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순위 상관계수는 약간 낯설어 하실 수 있는데 영어로는 스피어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고요. 이거는 남편의 소득 수준이 아니라 소득의 순위. 뭐 1등부터 100명이 있다면 1등부터 100명까지 그 순위하고 아내의 소득 순위, 여성 내 아내 중에서 소득 순위 간의 상관계수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소득 동지론 지수는 조금 복잡한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 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있겠죠. 고소득자, 저소득자. 그런 가구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관찰되는지를 측정한 지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구 수가 많으면 더 많이 관찰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래서 어느 정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방금 제가 이제 무작위 랜덤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남성분들은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여성분들은 이쪽으로 모이세요. 그다음에 제비뽑기를 하세요. 번호가 적힌. 근데 그 뽑은 다음에 그 번호대로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작위적인 결혼이겠죠. 그런 결혼에서도 이제 고소득자 가구, 저소득자 가구는 나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동지론의 수, 그걸로 실제 동지론의 수를 나눠서 배율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숫자가 1이라면 동지론 패턴이 거의 그러니까 결혼 패턴이 랜덤이다, 무작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동지론이 무작위 패턴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다, 빈번히 관측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드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상관계수하고 순위 상관계수를 보면 이거는 이게 전체 부부가구고요. 요거는 맞벌이 하는 부부가구에 대해서만 뽑은 겁니다. 근데 비슷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보시면 TW는 타이완입니다. 대만이고요. 국가 설명 약어는 그 BOK 경제연구 페이퍼에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완은 대만이고 KR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다음에 CH가 많이 오해하시는데 차이나가 아니고 스위스예요. 스위스. 조금 의외기는 했어요. 저도 의외기는 했는데 스위스가 왜 서유럽 국가인데 왜 이렇게 동지론이 낮지? 아시아 국가랑 비슷하지? 그랬는데 실제 스위스 연구에서도 그렇다고 해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동지론이 낮다라는 스위스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거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위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스위스는 굉장히 뭐랄까 일관되게 동지론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옵니다. 약간 예외적이에요. 저희의 직관과는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MX는 멕시코, 일본, 에스토니아, 이게 아이슬란드, 콜롬비아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쪽은 헝가리,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슬로바키아, 폴란드 뭐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의외로 동지론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아실 수 있는 거는 아시아나 남미
이쪽 국가,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동질원 경향이 약하다. 아까 이거는 상관계수니까요. 1에서부터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죠. 마이너스 1이란 거는 굉장히 이지론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랑 결혼하는 패턴이 강하고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었어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고 0이라는 거는 랜덤이라는 겁니다. 무작위 패턴에 가깝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뭐 순위 상관계수나 상관계수 둘 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동질원 지수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동질원의 경향이 약하고 1에 가까울수록 제가 아까 랜덤이라고 했잖아요. 그 랜덤 패턴이랑 거의 비슷하더라. 뭐 스위스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아까랑 비슷하게 랜덤 패턴에 가깝더라. 동질원 경향이 굉장히 약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는 뭐랄까 전체적인 어떤 패턴을 한 가지 지표로 요약을 한 거고 동질원 경향이 약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약한지 왜 그런 거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요 표인데요. 요 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남성 요거는 우리나라 거고요. 요건 다른 나라 겁니다. 다른 나라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요 세로축은 남성의 소득 분위를 의미합니다. 남성을 11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 0은 비취업자를 의미하고요. 1부터 10까지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10개 그룹으로 나눴고 10이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 고소득자를 의미합니다. 여성도 똑같이 11개 그룹으로 나눴고 그러니까 11 곱하기 11이니까 121개 그룹이 생기겠죠. 이 그룹에 대해서 아까 동질원 지수를 만든 것과 동일하게 실제 이 가구수 0, 0, 남편 0, 여성 아내 0인 가구수를 랜덤 패턴에서 기대되는 가구수로 나누어서 표준화한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배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기 조금 눈에 잘 들어오라고 색깔을 입혔는데 1은 흰색으로 했어요. 1이면 흰색, 그 다음에 0에 가까우면 붉은색, 그 다음에 높으면 높을수록 이 경우에는 3이었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푸른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색은 빈번히 나타난다는 뜻이고 1이면 무작위, 랜덤이다. 그다음에 0에 가까울수록 붉은색, 드물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외국 거부터 보시면 뚜렷한 특징이 제 눈에는 뚜렷한 특징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대각선 부분이 대체로 푸른색을 띠죠. 그리고 극단에 있는 쪽이 더 푸른색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각선 부분에 있는 그 셀들이 푸른색을 띱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흰색이 잠깐 됐다가 이쪽 가생이 뭐 이제 모서리로 갈수록 붉은색이 강해지죠. 이 대각선은 뭘까요? 대각선은 남편과 아내의 소득 분위가 같은 그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 부부가 아까 푸른색이 빈번히 나타난다고 했죠. 소득 동질원인 가구가 굉장히 빈번히 나타나고요. 요 모서리로 간다는 거는 이지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요 셀의 경우에는 남편은 취업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굉장히 고소득자이니까 굉장히 이지론이죠. 요 반대편 모서리도 남편은 고소득자지만 아내는 취직하지 않은 굉장히 이지론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동질원이 굉장히 빈번하고 이지론으로 갈수록 드물어진다. 뚜렷한 패턴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시면 이 테두리 색깔 있는 테두리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약간 뭐 매지가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흰색이 많아요. 대체로.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랜덤 패턴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소득동질원 지수가 1에 가깝고 상관계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색깔 있는 네모 테두리로 했는데 이쪽을 보시면 이거는 고소득의 결합이에요. 남성 고소득자 8, 9, 10분위, 그다음에 여성 10분위. 고소득 결합은 외국에서도 많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적지 않아요. 외국보다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푸른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자들끼리의 결혼은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처음에 우리나라의 동질혼 경향이 굉장히 낮다, 약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저희 동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내가 주위에 대기업 맞벌이가 그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냐. 근데 다행히 요거는 우리의 직관과 비슷하게 나와서 설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고소득 맞벌이가 많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그게 맞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이질적인 결혼도 많이 관측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동질혼 경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노란 네모 테두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외국의 경우에는 남편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아내가, 이 0은 비취업이니까요. 비취업일 확률이 좀 높아요.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빈번히 나타나는데 남편의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최고 소득에서는 약간 예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내가 비취업일 확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외국은 고소득 맞벌이가 많아지는 거죠. 고소득 남편이면 아내도 일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를 보시면 물론 이제 비취업일 경우에 비취업인 확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외국보다는 훨씬 낮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남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내가 비취업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소득일 때보다. 그러니까 요쪽이 이지론이잖아요. 남편은 고소득인데 아내는 이제 비취업인 경우니까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또 요 초록색 네모를 보시면 요 초록색 네모는 남편은 중위소득 이상이고 6, 7, 8, 9, 10분이니까요. 남편은 중위소득 이상이고 아내는 저소득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시면 남편의 소득은 꽤 뭐 400~500만 원 정도, 500, 600 뭐 이 정도 되는데 월급 기준으로 아내가 한 1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이따가 이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가설을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의아했어요. 남편이 소득이 많으면 보통은 100만 원 벌려고 아내가 그렇게 일을 할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나타납니다. 외국에선 굉장히 드문데. 또 이 부분 붉은색 네모를 보시면 외국은 이게 남편이 저소득일 경우에 아내가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오히려 저소득인 경우보다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지론적인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관측되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 처남이 삼성전자 맞벌이인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주위에 여러분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 젊어 보이셔서 대학생들인 것 같은데 회사 들어가면 주위에 대부분 보면 외벌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외벌이인 경우는 우리 잘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실제로 숫자를 보면 이게 외벌이잖아요. 외벌이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왜 그런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제 답은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이거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요. 보통 이 정도로 연구를 이제 나눠서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가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설에 대해서 이거는 가설이라는 점 분명히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 파트에 우리나라가 남성이 저소득일 때 아내가 외국보다는 취업할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이렇게 해석하신 연구자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안 도와주니까 다른 나라는 가난하면은 소득 생계 보조금 뭐 이런 걸 많이 주는데 우리는 안 주니까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럼 남편이 일을 못하면 아내가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해서 그런 거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육아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단순히 육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학원도 보내야 되고 뺑뺑이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물론 여유가 없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남편이 소득을 많이 벌면 그러면 아내는 육아, 가사 이런 걸 전담하는 그런 분업 현상, 일종의 분업 현상이죠. 그런 게 나타나서 그렇다.
또 뭐 이제 처음에 애가 어릴 때는 육아를 하다가 이제 취직하려고 하면 경력 단절이 있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 때문에 더욱 이런 현상이 강화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다른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서 아직 가설 수준이고 엄밀한 실증 분석이 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는 그 여성들이 시간의 임금이 높지는 않은데 근로 시간이 많은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 낮은데 소득이 낮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더 많이 일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마트에서 시간제 임시직, 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더 많은 시간 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사실 저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봤는데 이것도 역시 프리리미나리한 결과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요 셀에 있는 분들의 과거 소득을 제가 한번 추적해 봤어요. 다른 데이터로 노동 패널 데이터로 봤더니 어떤 경우가 관찰이 되냐면 예컨대 남편은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전문대 졸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내도 비슷해요. 학력이. 그런 분들인데 처음에는 소득이 비슷하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근데 점점 호봉이 있으니까 쭉 소득이 남편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내는 이제 그런 대기업에 일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설 수준이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그다음에 노동 구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다 여기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 뭐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 또는 육아를 중시한다든지 사교육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가설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보고서에서 쓴 소득 동질원이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개념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이라고 하는 결혼 전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소득을 우리나라는 중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결혼 패턴이 나타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외모라든지 뭐 다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득보다 중요시해서 이런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컨대 결혼 전에는 소득이 있어요. 둘 다. 대기업에 다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가사나 육아 때문에 주로 남편이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아내가 하죠.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론이 되는 거예요. 경력 단절 때문에도 이직론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이 소득 동질론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언론에서는 끼리끼리 결혼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이제 퍼져서 제가 이제 가입해 있는 커뮤니티 이런데 관련된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경력 단절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그 소득 동질원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에 그거에 있어서만 원인에 있어서만 발생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고서에는 다 써놨는데 읽어보지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동질원이 약하면은 제가 아까 가구소득 공유의 효과를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키울 것이냐? 네. 얼마나 키울 것이냐? 가구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정확히 미치느냐? 그거를 봤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봤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부부가구의 남녀 근로소득 결합 패턴, 결혼 패턴이 다른 나라, 예컨대 미국 또는 스웨덴, 헝가리 이런 나라랑 비슷해진다면 우리나라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불평등 진위 수는 얼마나 변할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순위보존적 교환법, 무자기합법 같은 모의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남편의 소득 분포는 그대로 두고요. 아내의 소득 분포도 그대로 두고요. 이 사람들 결혼하는 패턴만 제가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11, 22, 33, 44, 55가 결혼하는 패턴이고 미국에서는 1위와 3위, 2위, 4위, 3위, 2위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패턴이라면 카운터 팩추얼 그러니까 모의 실험, 반사실적 모의 실험에서의 부부 가구는
1억 원, 뭐 2억 5천만 원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1위와 3위, 미국에서 1위와 3위가 결혼하니까 1위와 3위 소득을 합쳐서 부부 소득을 하나 만들고 2위와 4위를 합쳐서 하나 만들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2위와 4위가 결혼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상의 부부 소득 분포를 만들고 여기서 불평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실제 우리나라의 불평등과 비교한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뭐 두 가지 방법 다 비슷한데요. 우리나라의 소득 동지론이 다른 나라랑 비슷해진다면 1.1에서 8.4% 정도 지니계수가 평균 5.4% 정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다음에 가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는 제가 아까 1인 가구,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인 가구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요. 우리나라 14.7%, 평균 22.6%, 다른 나라는 평균 22.6%고요.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구는 4.0%인데 다른 나라는 7.4%입니다. 그리고 성인 3명 이상이 소득을 공유하는 대가족 비중이 우리나라가 좀 높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아마 이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숫자를 아실 수 있으니까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뉴스에서 접하시는 것들은. 근데 그건 이제 주민등록 통계라든지 아니면 인구 가구 통계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이제 경제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컨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는데 고향이 부산인데 예를 들면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학업이나 아니면 취업 활동을 위해서 서울에 와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독립한 분들도 계실 거고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상 독립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컨대 뭐 주말 부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서 세종시에 있고 아내는 아이를 키우면서 서울에 살고 그런 경우 사실은 생계가 독립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가구로 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 숫자라는 거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불평등을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은 세종시에 있는데 소득을 많이 벌겠죠. 아내는 예를 들어서 주부라고 한다면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극빈층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합쳐서 보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비중, 한부모 가구 비중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가 가구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정도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좀 정량화하면 어느 정도냐?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 그러니까 정확히는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이런 가구 유형별 비중이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변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불평등 지니계수는 얼마나 변할 것인가라는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최대 10.7%, 평균 한 4.2%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 높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더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뭐 대만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더 낮고 대가족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게 가구 구조가 유리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더 유리하더라. 4.2%만큼은 우리나라가 유리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두 개를 다 한다면 소득 동지론과 가구 구조가 모두 다른 나라랑 같아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해보면 비슷한 방법으로 해보면 최소 4.7에서 최대 15.5% 정도 불평등이 커지더라. 평균 9.5% 정도 상승하더라. 근데 다는 아니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만 사실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만을 제외하면은 평균 9.5% 정도 우리나라가 동지론과 가구 구조 측면에서 불평등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니계수가 9.5%라 그러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저도 사실 감이 안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와닿게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걸 순위로 보면은 불평등 순위로 보면은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건 아까 이제 보신 그림이죠. 이 빨간색이 아까 그대로 그 실제 그림이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단계별 지니계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동지론과 가구 구조가 주요국 평균 수준으로 변했을 때의 이 진위계수들입니다. 이 파란색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스웨덴처럼 변한다면, 동지론도 스웨덴, 가구 구조도 스웨덴처럼 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낸 선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이제 34개국 중에서 28개국만을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6개 국가, 칠레, 뭐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새 전소득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오기는 하지만 그 국가들은 여기에는 요 그림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동지론과 가구 구조 분석에서는 포함이 되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28개국 중에 실제 현재는 2019년 기준이죠. 우리나라가 10위인데 10위라고 하는 높을수록 불평등한 거라고 보면 10위 정도니까 뭐 중상 정도 되겠죠. 중상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동지론과 가구 구조가 다른 나라 평균 정도 된다면 이게 6위입니다. 6위 정도로 높아지고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스웨덴 정도로 높아진다면 그러면 3위 정도로 높아진다. 3위에서 1위하고 2위는 콜롬비아하고 미국입니다. 둘 다 되게 이제 불평등하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물론 우리나라가 동지론과 가구 구조 측면에서 스웨덴처럼 될 거다 단기간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계속 갈 때 생각보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말을 했나 보네요. 48분인데 마지막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 연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소득 동지론과 가구 구조가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를 통해서 불평등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다소 높고 또 정부 재분배 정책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을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렇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죠. 예컨대 가구 구조 측면을 보면 사실은 1인 가구나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해요. 그리고 통계청 전망치에 따르더라도 꾸준히 높아집니다. 최근에도 계속 과거 한 20년간 계속 높아져 왔고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동지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동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화, 관습, 제도적인 측면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컨대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는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요. 근데 언제부터나 높았던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소득층 가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다가 나중에는 고소득층 가구 위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사례를 따르게 된다면 그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층 가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고 분명히 좋은 일인데 필요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데는 조금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지론과 가구 구조 측면에서 이득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이득이 점점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래서 가구 소득 불평등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뭐 사실은 옵션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동지론 가구한테 가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하면 가구 소득 불평등이 높아지니까 결혼을 자제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했다가 뭐 따기를 맞는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또 1인 가구가 뭐 혼자 살고 싶으신 분도 있고 안 살고 싶으신 분도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1인 가구는 안 됩니다. 뭐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쪽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힘을 써야 되겠죠. 말하자면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줄이고 정부의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르지만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